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최근 국내 드라마 아이돌의 한류 열풍에 따라서 K-뷰티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한국이 아시아의 테스트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화려한 색조의 예술을 창조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메이크업 지식이 만연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화려한 면만 보고 도전했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실험적인 컬러 감각과 순발력으로 수많은 연예인들과 특별한 분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메이크업의 지평을 넓혀가는 분이 계십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9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0년간 각종 광고와 패션쇼, 국내 셀러브리티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섬세한 손놀림과 트렌드를 앞서는 감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시대를 열고 뷰티라이프 살롱 운영과 코스메틱 브랜드 론칭으로 K-뷰티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이경민은 국내 메이크업계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 진출 기회 증가로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 생산과 뷰티 산업계의 세분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유행만 따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닌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높은 업무 강도를 견뎌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소통, 구체적인 메이크업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이 전하는 비법을 함께 들어보자.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 이 자리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경민 원장을 모시고 한국 메이크업계의 현실 또 많은 청춘들이 꿈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놀랍고 또 감동스럽기도 한 것은 보면 외국인들이 그 한국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제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한국 연예인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메이크업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심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K-뷰티나 한국 메이크업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뭐 여행들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네. 한국 여성 저쪽에서 걸어와도 같은 동양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여성이 눈에 탁 들어올 정도로 지금 뭐냐면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예의 바르게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가수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K-팝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보이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아이돌 스타들 그들을 통한 어떤 예쁜 피부 표현 아닌가. 제일 외국인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게 도대체 한국 여성은 왜 이렇게 피부가 예쁘냐. 그거를 계속 퀘스천을 하면서 이게 이 K-뷰티가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여성들이 이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보니까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 10월이죠. 네네네. 올 10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2016년 대한민국 뷰티 네네. 박람회가 열렸던데 네. 깜짝 놀란 게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님이 동동구리무 뭐 이런 것만 쓰셨는데 예, 예. 650개 가까운 부스가 마련돼서 네네. 와 이렇게 화장품이 다양하구나 놀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네네. 러시아까지 와서 네네. 상담도 하고 구매도 하고 뭐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다면 한국 뷰티 산업, 뭐 이런 메이크업 산업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놀랄 만한 발전이죠. 네. 예,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뭐 코스메틱 브랜드 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밖에 없었고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수입 제품을 네. 어려운 방법으로 구해 썼다든지 90년대 이후는 뭐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K-팝이나 K-뷰티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의 예쁜 피부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을 쓰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킨케어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집약이 돼 버린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넥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수많은 브랜드들이 거의 다 똑같은 정말 안에 까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겉에 포장과 이름만 달랐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 때문에 또 막 정말 정말 너도 나도 그냥 이게 잘 된다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들 이 일에 뛰어들어서 뭐 팩서부터 뭐 스킨케어에 관한 아주 간편한 그런 제품들을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그 우리가 박람회 자체 안에서도 스킨케어만이 아니라 어떤 아시아 여성들을 예쁘게 표현하는 어떤 색조 브랜드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질 텐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내보낼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이 없다라면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화장품 제조 업체의 어떤 뭐 시대를 보는 뭐 시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색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을 직접 발라주시기도 하고 네네네네. 또 많은 국내 네네. 이경민 원장님 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의 뭐 성분이나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그 역할들 그리고 주변에 끼치는 영향들 그분들이 발휘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넓은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돼 있는 거가 사실 선배로서 네.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 80% 정도가 어떤 연예인의 관심, 즉 뭐냐면 본인이 자기도 연예인이 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과정에 대리만족인 또 연예인과 함께하는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내가 그냥 본인이 개인이 난 메이크업 잘하는 것 같아서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가능할 것 같아 하고선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 이거 돈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주 쉽게 뛰어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방송 연예인들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로 이게 많이 좀 편중이 돼 있죠. 편중이 돼 있는 네. 게 문제인데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역할이 그저 방송만이 아니라 굉장히 크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 뭐 광고, 그다음에 화보. 또 패션 화보나 잡지 화보 예. 이런 것도 있고 개인 어떤 결혼식. 메이크업, 예. 웨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특수 분장을 해서 영화만이 아니라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상품 기획팀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때 그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로 아이들을 좀 설득시켜주고 굉장히 메이크업이라는 게 즐거우면서 다양한 분야가 있고 내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역할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저도 외국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네네. 놀란 게 외국에도 보면은 뭐 한 여성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주는 네네네. 메이크업 오버 뭐 네, 프로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미정원을 데려갔는데 네. 그냥 우리 같으면 헤어 디자이너 한 분이 나와서 다 해줄 텐데 거기 갔더니 디자인하는 분, 염색 컬러링 그렇죠. 전문으로 하는 분, 커팅하는 분, 그렇죠. 뒤에 무슨 뭐 네. 트리트먼트 뭐 해주는 네네. 분, 모발 관리해주는 네. 분 대여섯 명이 쫙 나오는 거 보고 좀 네.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어떤 뷰티 살롱에서 경영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아티스트들 보면 노력해서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타고난 어떤 컬러 감각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 그리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제도 문제는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헤어나 메이크업 쪽에 어떤 각자 그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분화된 네, 전문가들이? 세분화. 그러니까 뭐냐면 헤어랑 메이크업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헤어는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얼굴의 모양이나 두상이나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라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헤어 같은 경우도 외국처럼 컬러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어떤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커트를 한 어떤 디자인이 이 얼굴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커트를 했다. 그러면 컬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이 사람의 피부 진단, 컬러 진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또 이 사람 헤어스타일에 맞는 컬러링을 같이 전문가가 같이 연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오늘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간다. 내가 어디 오늘 면접을 간다.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변신해 준다라는 거. 그거는 각 전문가가 있다면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몇십 회 큰 나라에서도 그렇게 세분화가 돼서 전문가들이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팀을 조직을 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의 그 진단을 해주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정말 성공이 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only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수가 그만큼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라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몰려있는 인기 어떤 직업의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이 더 세분화가 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섬세한 우리 어떤 이런 조직력과 이 기술력과 이런 거를 갖고 세계를 더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입문 전에도 네. 뭐 균형이라든가 뭐 색감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살짝 뭐 학원 정도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라고 시작을 해놓고 이 길이 만만치 않다며 좌절하고 하고 그렇죠. 많은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입문화해서도 예.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죠. 아니죠. 사실 예. 여기 오면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들 연습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 인턴 사원들이 있어요. 예. 한 몇 개월씩 인턴 사원들이 있는데 보면은 인턴 중에서도 하다가 중간에 한 달 안에도 몇 번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가면 물어보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즉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내 만족도가 있고 내 뭐 철학이 담기고 내가 어떤 상상했던 것들을 그려서 내 만족이 되면 되고 공감하면 되는 거지만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서비스예요. 내가 이분한테 돈을 받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만족을 해야 되는 고객이 거거든요. 만족해야죠. 고객의 만족이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메이크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객은 30년 동안 자기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내 얼굴은. 나는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해서 전문가를 찾은 건데 자기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만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거기서 또 실망하는 경우. 그리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본인이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아티스트한테 와서 무조건 자기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까다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까다롭다고 해서 나 이거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어.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경우. 또는 광고 촬영장에 가면 모든 스태프들이 한 30명이 있어요. 촬영팀들이. 그러면은 하나의 광고라는 건 그 광고의 컨셉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고 해서 어떤 그 스타의 스타일을 또 너무 바꿔놔서 컨셉대로 한다면 우리 광고주는 그러겠죠. 내가 그 비싼 전지현을 이미지로 썼는데 전지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광고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알려면 사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메이크업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함 속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패션의 역사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오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어떤 개성과 이 사람에 대해서도 광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메이크업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에 맞는 가장 탁월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진짜 아티스트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거를 가지려면 본인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다 카메라맨 감독님도 계시지만 네. 이 무거운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붓 하나 슬쩍 들고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여기 맞아요. 어깨에 통증이 안 시달리는 왜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없고요. 예. 광고 찍으러 추운 겨울에 네.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감기 걸려서 거의 폐렴에 걸릴 수준이었다고. 사실 굉장히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더군요. 제가 여기 한 30년 이제 메이크업 됐는데 네. 이 생활 한 몸은 지가 다 성하십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예. 저도 임신해서 아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부산 촬영을 갔다 기차 타고. 지방 촬영.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너무너무 멋진 연예인들 배우들을 놓고 메이크업을 하고 또 이런 살롱에 미용실에 오면 정말 우아한 사람들 아름답게 다 붙어 치료하고 이러고 끝낼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오늘도 스타트를 어떤 친구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했어요. 즉 뭐냐면 연예인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드라마, 뭐 영화, 또 가수들이 뭐 뮤직비디오 찍는다, 뭐 방송 촬영 그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에 다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에 30초 나오는 CF 광고를 찍기 위해서 일주일을 내내 밤샐 때도 있어요. 예, 정말 그러다 보면은 밤 끼니 때 못 먹어요, 절대. 그게 제일 고통스럽죠. 예, 왜냐면 또 어떤 광고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촬영 분량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밥 한 끼를 못 먹고 해요. 그리고 그 한겨울에 우리가 패션 같은 경우 보면 한 시즌 앞서서 촬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봄옷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봄에 한겨울, 여름에 한겨울 막 이런 모피 같은 거 두꺼운 걸 입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모델도 힘들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정말 모델이 얼굴이 펄해지거나 막 닭살이 돋거나 촬영할 때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 비벼줘야 되고 수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장갑을 끼고 할 수 콧물 있는, 흘리면 콧물도 그렇지, 닦아줘야 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요. 그러면 네. 장갑 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섬세한 작업이니까. 그리고 한 여름에는 저도 옛날에 정말 태국인가에 가서 완전 떼약볕에서 한 겨울 옷을 입고, 예, 그때 신혜라 씨하고 촬영을 옛날에 할 때
정말 그냥 몸에서 땀이 머리 끝에서부터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카메라 사이 살짝 비껴서 안 나오게끔 하고 계속 거서 해줘야 돼요. 저는 뭐 옷이 그냥 짬은 정말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촬영팀 여기 있는 분들만 봐도 카메라맨, 조명팀, 뭐 미술팀, 뭐 감독님, 조감독, 뭐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헤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팀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화합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감독이든 디렉터가 이번에 컨셉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해서 이걸 만족도 있는, 완성도 높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캐치가 안 돼요. 처음 온 사람을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않고 그냥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가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메이크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개성이 뭔지가 이렇게 나와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말 매일같이 이게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필을 그리든 섬세한 브러쉬 얇은 거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얼굴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리든 입술 선을 그리든 이게 굉장히 정말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이 손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컬러의 어떤 색을 섞느냐에 따라서 레드가 수도 없이 변해요. 끝단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같은 레드여도 이분에게 어울리는 레드가 있어요. 컬러가. 예, 조금 밝은 레드가 있고 조금 더 다운된 레드가 있고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로서 찾아주는 거를 하려면 반드시 컬러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 그러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그럼요. 저는 예. 지금까지도 메이크업을 뭐 30년을 뭐 메이크업을 해왔던 친구를 메이크업을 오늘 하더라도 매일같이 설레면서 메이크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예. 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가는 장소도 다르고 입는 옷도 매일같이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또 설레면서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자기의 개성뿐만이 아니라 한 뱃속에서 7명의 가족인 형제자매가 나와도 다 다르죠. 새 쌍둥이도 다 이미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유행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공부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 어떤 사회 반영도 하지만 어떻게 스타일이 흘러가는 거 이런 거를 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가 어떤 트렌드 요소를 어떤 건축학적인 거에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는 어떤 자연에서 또 우리가 모티브를 얻어서 그거를 트렌드로 또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에는 1980년도의 룩이 또 다시 재해석이 된대요. 레트로 복고풍으로. 네, 복고풍으로.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룩을 80년대 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재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80년대를 그대로 지금 메이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재료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예술 작품에서도 작품을 보고 재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은 그런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도 영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80년대 뭐 마돈나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이런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줘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음악에서도 다 영감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산책을 하다가도 어떤 잔잔한 꽃을 보면서도 그 조그만한 들에 피어 있는 그 꽃도 모양이 다 다르고 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오는 영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메이크업의 화보를 만약에 잡지에 화보를 찍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영감 받았던 거를 갖고 어떤 내가 영감 받았던 거로 컬러를 표현한다든지 또 메이크업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 예전에는 사실은 뭐 대학생이건 뭐 신입사원이든 화장을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뭐 청소년들도 화장하는 시대이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몇십 년을 화장을 해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메이크업 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손재주도 없고 무디고 잘못하면 막 그 눈사람처럼 눈썹 그리기도 하는 저 같은 이런 솜씨 없는 사람들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네.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아. 네, 본인이 그리고 거울을 자주 보고 시도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일단 메이크업을 저 정말 못해 하시는 분들의 거의가 네. 일단 시도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시도 자체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런 디테일한 눈 아이라인 그리고 이런 건 물론 좀 재능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쁘게 그리겠죠. 그러나 자꾸 시도하고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셔서 좀 배우세요. 한 몇 번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메이크업 정도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요즘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은 컬러의 홍수잖아요. 정말 어마무지한 컬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면은 너무 유행에 민감해서 그냥 유행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나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생각 안 하고 친구가 뭐 바르니까 이뻐서 전지현이 발랐다고. 전지현 립스틱, 네. 뭐 김혜수 립스틱, 네. 어떤 딱 그 컬러만 그냥 선택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메틱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을 많이 내놔요. 뭐 적어도 한 5가지들은 립스틱을 한 시즌에 내놓는데 결국 팔리는 색깔은 핑크색 하나래요. 예, 그러니까 1등이 핑크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빨간색이 모델이 딱 그냥 유혹적이게 예쁘게 딱 발라놓으면 정말 너무 사고 싶대요. 그래서 일단 용기를 내서 산대요. 근데 본인이 바르고 거울로만 만족하고 다시 지우고 무난한 컬러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메이크업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한 번쯤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컬러 좀 용기 내서도 한번 해보고 눈의 아이라인도 좀 그렸다 안 그렸다, 어떨 땐 마스카라로만 포인트 했다, 어떨 땐 좀 뭐 피부 표현에 치크를 했다 말았다, 이런 걸 좀 시도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쁜 느낌이 있네라고 느꼈을 때는 같이 다 느끼거든요. 내가 내 얼굴 해놓고 이상하면요 다른 사람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네, 시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유전인지 제 딸도 메이크업 똥손이에요. 진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보니까 어느 아침에 딸이 화장하는데 보니까 휴대폰을 틀어놓고 어떤 아마추어들이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유튜브나 올린 마스카라는 이렇게 바르세요 뭐 이런 거를 아마추어가 하는 화장법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서 제가 막 빵 터졌던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시대적으로 요새는 뭐 셀카 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서 정보 차원에서는 참 좋아요. 네. 좋은데 제일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 사람 얼굴과 제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보고선 만약에 방송만 보고 쫓아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본인하고 안 어울리게 이상한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선 얼굴을 봤을 때랑 네. 또 화면, 방송에서 나오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메이크업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고 때도 보면 굉장히 화장을 어떨 땐 좀 진하게도 들어가고 포인트 들어가지만 방송에는 라이팅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라이트에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연하게 보여요. 아,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이 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만약에 화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새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우리 유인경님처럼 눈이 커다랗고 이렇게 지방도 좀 쑥 들어간 눈에 하는 메이크업하고 저처럼 이렇게 눈두덩이가 두툼하게 나오고 속쌍꺼풀인 경우에는 이 메이크업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하는 걸 그대로 보고 쫓아했다가는 너무 진짜 괴기 같은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백화점에서 뭐 제품 하나 살 때도 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하나 펜슬 하나 사러 갈 때, 립스틱 하나 사러 갈 때마다 좀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경민 메이크업 아티스트께서 강조하셨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뭐 다르듯이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다 다르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사실 이제 퍼스널 컬러라는 게 어떤 뭐 패션에서 어떤 자기가 좀 좋아하는 색깔, 자기가 평소에 잘 맞는 색깔에서 조금 바리에이션하는 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그 퍼스널 컬러를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네. 메이크업에서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 표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 피부톤이 몸, 바디 전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컬러를 하나의 퍼스널 컬러를 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내 피부 가까이에 테스트를 파운데이션을 해서 좀 컬러를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SSFW로 좀 나누자면 여름에는 좀 햇볕이 강해서 봄, 여름에는 얼굴이 가을, 겨울보다는 조금 약간 타거든요. 자외선 때문에. 그때 좀 어울리는 파운데이션. 근데 막 몸바디는 새까맣게 막 태닝이 됐는데 얼굴 겨울에 쓰던 거 그대로 쓰면 진짜 흉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SSFW를 나눠서 계절별로. 파운데이션 그렇게 좀 하는 게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나 립스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웜톤, 쿨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블루, 시원한 블루를 입었을 때도 뭐 아이스 블루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딥 블루가 있고 이런 것처럼 겨울색의 따뜻한 블루빛이 있고 아주 시원한 정말 아이스 같은 시원한 블루가 있고 레드나 핑크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상의 컬러를 오늘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포인트 컬러를 입 쪽으로 하나 주든지 아이 라인으로 하나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든지 이러면은 훨씬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해도 훨씬 세련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한테 꼭 파란색만 어울리는 파란형 인간이라든가 갈색형 인간은 없다라는 뜻이군요.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메이크업계 마이다스 손이라고 소문나셨는데 예. 메이크업 할 때 제일 중점을 두는 요소는 어떤 거예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데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눈, 코, 입이 다 이쁜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눈이 너무 예쁜 분이 있어요. 근데 눈은 정말 작고 그냥 자금자금하게 생겼는데 눈썹이 정말 너무너무 이쁜 정말 그린 것처럼 이쁜 눈썹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코가 조각코처럼 예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코는 굉장히 좀 약간 매부리하게 좀 길고 커서 이분이 조금 좀 루즈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입술이 너무너무 또 매력적으로 이쁜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쁜 모습이 있어요. 나는 참 요 하관보다는 위쪽이 참 이쁜 얼굴을 가졌다 그러면 이쁜 쪽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강점을 강화하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얼굴 보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쁜 쪽으로만 눈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좀 긍정적으로 내 얼굴을 더 사랑해라라는 얘기죠. 내 예쁜 모습을 더 자꾸 발견을 하고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한 1, 2년만 해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요, 모습이. 그러면 이제 강점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뭐 특별하게 내 강점보다 왜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화장을 좀 잘할 수 있는 노하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얼굴 봤을 때 눈, 코, 입 중에 우리 얼굴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얼굴 피부 표현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피부 표현만,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눈화장이나 입술을 또렷하게 못 그리더라도 네. 피부 표현만 예쁘게 표현하면 정말 예쁘다는 소리 한 80% 갖고 갈 수 그래요? 있어요. 예. 저는 그걸 1분 30초에 끝내거든요. 쓱쓱쓱 이렇게. 근데 정말 피부를 정말 건강하고 정말 투명하고 맑게 그렇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 정말 나이도 한 몇 살은 어려 보일 뿐만이 그러니까 저같이 아니라 원판이 칙칙한 사람도 가려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부를 얇게 표현하는 대신에 잡티라든지 요새 제품이 좋아졌잖아요. 네, 컨실러도 뭐 있고. 컨실러를 통해서 갖고선 부분적으로 커버만 해도 굉장히 맑아 보이는 예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잡티가 있다 해서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뭐 요새 뭐 김희애 씨가 유행했던 막 너무 물광 메이크업으로 번들번들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플랫한 얼굴을 너무나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되면 정말 정말 보는 사람 너무 부담스럽고 예, 뭐 닦아주고 싶어. 퍼져 보이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매트한 화장을 해서 너무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주름 갈까봐 그런 경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피부톤에 맞춰서 좀 맑고 투명하게 피부를 해주면 진짜 어려 보여요. 그리고 피부가 살아있어 보이니까 그 막 빛이 나 보이니까 정말 화장 못하는 사람은 정말 피부 표현 안에다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립스틱이든 립밤이든 틴트든 살짝만 칠해둬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까 예뻐요. 네. 예. 그럼 당장 피부를 한번 네네. 개선해 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이경민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이 자리에 모신다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방송 스타일리스트과 2학년 김지연입니다. 학교에서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메이크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고렴이를 대신할 저렴이, 저렴이와 확실한 차이가 나는 고렴이 화장품 등 저가와 고가의 화장품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많이 봐왔고 저 역시 고가의 화장품이나 화장 도구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될 때 저렴한 화장품이나 도구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가의 메이크업 도구나 화장품이 좀 더 아름답고 예술적인 메이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명장은 칼이나 도구를 뭐 핑계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과 달리 화장품은 뭐 이게 뭐 크림이 됐던 소리 브러쉬가 됐던 내 얼굴에 닿는 건데 내 피부에 닿는 건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싼 거 사게도 되고 또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 화장솔도 뭐 이거는 무슨 털이에요 하고 되면 좀 그런데 엄짓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라면 모르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이 문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커피를 사 먹을 돈으로 뭐 밥을 좀 좋은 밥을 먹는 거 대신에 저는 사실 재료하고 브러쉬, 도구에는 되게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테스트해갖고 뭐 비싼 거나 싼 거나 뭐 비슷하더라. 네. 사실 그거 조금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브러쉬 같은 경우도 견고하게 좋은 브러쉬들은 오래 써도 잘 빠지지가 않아요, 브러쉬가. 근데 싼 거는 어느 정도 몇 번 빨고 나면 다 빠져요. 그러면은 그만한 거를 연구해서 만든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데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름 브랜드만 다르고 포장만 다른 거하고 정말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연구해서 새로 만든 거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거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좋지 꼭 이게 뭐
똑같더라. 뭐 이거 비싸 거고 이거 싼 건데 뭐 해보니까 모르겠더라.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로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정말 이 제품은 써봤더니 정말 자극도 없고 또 이런 예민한 사람한테 이런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서 다른 데 없는 엘러지가 안 난다. 그럼 그런 거 당연히 좀 비싸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왜? 고객에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도구 같은 경우도 꼭 내 손에 익은 좀 특별한 그런 브러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비싸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웬만한 데 거랑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뭐 비싸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손에 익으면 그리고 이제 그 어떨 때 이제 초반기에 학생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없어요, 돈이. 그럴 때는 한 몇 가지 포인트 브러쉬만 갖고 있더라도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스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브러쉬뿐만이 아니라 내 손가락도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또 메이크업하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것도 자꾸 연습을 통하다 보면 충분히 그 좋은 도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문가가 되시려면 돈의 용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경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씀이셨고요. 또 다른 학생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방송 스타일리스트과 2학년 박보연입니다. 저는 졸업 후 사회로 나갈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취직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학교에서 배우며 필요하다고 하는 미용 관련 자격증은 꾸준히 취득을 했지만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이 자격증으로 내가 가진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과연 다양한 미용 관련 자격증 취득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또 취업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어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뿐이겠어요. 요즘은 뭐 자격증 만능 시대고 스펙 시대라고 그래서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부모님들도 이거 자격증 시험 한번 치러 갈 때마다 또 원서비면 뭐도 대줘야 되고 근데 과연 이게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가 의심인데 이경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이시기도 한데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채용을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네. 사실 어떤 스펙보다는 그런 스펙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메이크업에 대한 열정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품성.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도 좋아야 돼요. 굉장히 까칠하다거나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서 너무 말이 없거나 고객님들이 어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 못하거나 이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성격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내가 마음 자체가 아름다움이 그 사랑이 많은 친구들은 참 메이크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실한 친구들이요. 예, 성실했을 때 우리도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정말 선배님들의 어떤 어시스턴트 역할도 제대로 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그냥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폼으로만 좋은 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일이 닥쳐서 현장에 갔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스펙 이런 거 물론 그 잘하면서 성실하면서 건강하면서 스펙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어떠한 좋은 거를 그 사람 앞에다 갖다 놔도 절대 못 가져가요. 그건. 스펙보다는 열정과 성실도 그리고 자격증 따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아니 이번에는 대부분 뭐 학생들이랑 관련자들이 하시는데 특별한 분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가수 바다 씨가 이경민 원장님한테 꼭 질문할 게 있답니다. 한번 언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SS의 바다입니다. 선생님도 이 길을 오래 걸어오셨는데
아마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프로의 길을 가시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마음을 되잡으셨는지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다시 되잡을 수 있는 그런 셀프 스탠더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다 씨는 아마 원장님하고도 인연도 있어서 이런 질문 던졌을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늘 뭐 영광적이고 기쁘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로워서 못해 먹겠다는 게 있을 거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많았을 텐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 다시 한번 이 현장에 오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힘이었어요? 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되뇌이죠. 그러니까 정말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는데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길 원했고 또 뭐 아니면 웨딩 같은 경우 평생에 한 번인 결혼식 때 와서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나 못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또는 메이크업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잘 그려졌던 메이크업이 어떨 때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저한테 되뇌어요. 그러니까 경민아, 너는 지금 네가 이 붓을 놓는 순간 넌 다시 이 자리에 못 쓸 거야. 정말 옛날에는 감독님들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계속 바꿔라, 메이크업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말 그럴 때는 정말 붓을 꺾고 싶을 정도였어요.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겨내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자. 제가 어떻게 다시 어떤 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거 한 번만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할게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지치고 힘들고 그 많은 스태프들하고 밤을 새고 예민해 있는데 그냥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입 툭 내밀고 이러면 메이크업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 한 명이 변화가 되자. 그래서 최대한 그냥 막 재밌는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좀 분위기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 밥 못 먹을 때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 이만큼 갖고 있다가 하나씩 입에 넣어준다든지 그런 어떤 좀 센스 있는 행동,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 나 하나로 인해서 촬영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철저한 어떤 시간 관념, 이런 성실함 이런 것들이 같이 갔을 때 좀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새내기들이 꿈꾸는 건 나도 이경민 씨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텐데요. 지금 막 새로 걸음을 시작하는 또 걸고 싶어하는 그런 새내기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예, 이제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정말 80세, 90대 할머니들도 어디 뭐 행사, 뭐 파티, 뭐 친구들하고 모임 갈 때도 메이크업 받으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많고 너무 서둘러서 안 된다고 바로 실망하지 마시고 뭔가 좀 하나서부터 계단 밟듯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빛이 쫙 켜지는 것처럼 막 그림자가 명암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이크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단 밟듯이 서두르지 말고 많이 노력하면서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럼 이경민 원장한테 메이크업이란 뭐 어떤 의미예요? 설레임인 것 같아요. 설레임. 예, 너무 설레요. 예, 저는 처음 본 사람이건 매번 와서 봤던 사람이건 메이크업에 딱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브러쉬를 들고 거울을 통해서 그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설레요. 오늘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줄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까? 이런 거에 항상 그냥 떨리고 설레는 것 같아요. 설레임? 예. 이경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망? 21세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은 어떻다고 보세요? 전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라 좀 눈을 넓게 보고 좀 다양한 쪽으로 좀 전문직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기대감이 또 있게끔 다음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다른 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는 해외 브랜드를 흉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흉내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도 그렇다면서 하고요. 비비크림, 네네. CC크림도 다 한국 거라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뭐 패키징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저 그냥 메이크업 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K-뷰티가 해외로 나갈 때 그 중앙의 가장 중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꼭 이런 미용실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주변에서의 모임에서 뭐 친구들 사이도 좋고요, 뭐 대학 모임도 좋아요. 거기에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누군가한테 메이크업을 시켜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게 뭐냐면 구전이 돼요.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다. 그게 실력인 거고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단 밟듯이 너무 허무맹랑한 거를 꿈꾸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하나 밟듯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급함을 갖지 말고 바로 가까이 있는 한 사람부터 감동시키는 네네. 것이 21세기의 희망의 끈이 네네. 시작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유인경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는 또 초대하는 분마다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저는 한 50%? 50점? 50점? 예. 뭐. 왜냐하면 제가 사회에서는 뭐 이런 메이크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저는 한 가정의 부인이기도 하고 어떤 남편의 부인이기도 하고 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너무 가정 생활에 100%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항상 가족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항상 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본다면 그냥 50점만 줄게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많으신데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아무래도 그냥 그런 거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정말 후회 없이 잘 끌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배들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그냥 보고 배워라 이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알고 있던 상식이라든지 경험에 의한 거를 아주 100%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을 때 저는 그 후배들을 보고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창조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냥. 예.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인터뷰 자리도 저도 가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이 연말에 또 아유, 이 글쎄. 유인경 일자리 테마 토크에 출연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아이고 싶어요. 너무 항상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너무 과찬에 해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몰랐는데 제가 이 일자리 토크라는 아주 좀 특색 있는 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인터뷰한 게 네. 이 꿈을 꾸는 아티스트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좀 그러길 바라고 네. 예,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히려 예. 저희가 고맙습니다. 사실은 화장이라는 것을 아트,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경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시고 오늘 자리 나눠봤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9번째 시간. 메이크업계의 대모라고 불리는 이경민 아티스트와 함께했는데요. 대한민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풍부한 표현력, 또 대상과 대상의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 연구는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혁신적인 비전과 노력으로 직업의 가치를 높이고 또 한국 뷰티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